자, 오늘 고혈압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것, 혈압약 안 먹고 고혈압 치료하기. 이 주제는 고혈압 시리즈의 완결판 같은 느낌이죠. 제가 지금까지 고혈압 시리즈 한 14편 정도 찍었는데 이 14편의 완결판이기도 하고, 유튜브 상에 혈압약 안 먹고 고혈압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검색을 하면 수백 편의 영상이 나오는데 이러한 수백 편의 영상의 완결판이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검색해서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봤고요. 가능한 할 수 있는 모든 검증, 그 다음에 퀄리티까지 다 담아서 딱 한 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뜸들이지 않고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내과에서 닥땡입니다. 제일 먼저 얘기할 주제,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유튜브에 혈압약 안 먹고 고혈압 치료하는 방법 검색을 하면 셀 수 없이 많은 영상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건강보조식품이나 음식에 관련된 것들 제가 쭉 다 읽어 드릴게요. 양파즙, 꾸지뽕, 누에키스, 소금, 계피, 다크초콜릿, 요거트, 귀리, 구기자, 올리브유, 코엔자임, 큐틴, 오메가3 생선기름, 마늘, 강황생강, 카이엔페퍼, 견과류, 승맛, 마그네슘, 크롬, 금연, 비트, 현미, 등푸른 생선, 케일, 석류, 저지방 우유, 시금치, 해바라기씨, 강낭콩, 감자, 바나나, 구기자, 파프리카, 히비커스차, 크랜베리, 산사자차, 아스파라거스, 블루베리, 레몬, 파슬리, 라임, 오트밀, 당근, 오렌지, 샐러리. 자, 이 중에서 야채, 과일, 채식 이런 것들은 떨어집니다. 뭐 검증할 필요도 없어요. 채식 영상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다 드시면 됩니다. 대신에 음식으로 드시는 것에 한한 얘기입니다. 음식으로 바나나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오늘은 이 수많은 것 중에 딱 하나, 양파즙 이거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단 건강보조식품이 무엇인가 법적으로 짧게 좀 제가 알아봤는데 이것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양파즙은 뭔가?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에서 2010년에 시중에 판매되는 파우치 형태의 양파즙 10개를 수거해서 분석을 했더니 분류가 액상 추출차 2개, 추출 음료 3개, 과채 주스 4개, 채소 음료 1개, 10개를 수거했는데 4가지 분류가 나왔어요. 자, 그럼 양파즙의 성분은 뭔가? 의사로서 설명드릴 수 있는 양파즙의 성분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모른다 입니다. 양파는 생물이죠, 생물.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이런 생물 중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것이 커피하고 담배예요. 자, 커피가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커피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느냐? 카페인, 테오브로민, 트라이고넬린, 클로로겐산, 니아신, 탄닌, 카페스테롤, 셀룰로스, 리그닌. 그럼 담배는 뭔가? 담배는 알다시피 4,000가지의 유해 물질과 40가지 이상의 발암 물질이 이미 분석 연구가 되어 있죠. 양파는 담배나 커피 같은 하나의 생물입니다. 단일 성분의 약이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이거는 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양파가 물론 채식이기 때문에 저염식이고 칼로리도 낮고 칼륨도 많이 들어있고 여러가지 미네랄의 항산화 물질, 섬유질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혈압이 떨어지죠. 그런데 양파가 고혈압에 좋다고 알려진 배경에는 이런 특성 외에도 케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혈압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자, 영국 영양학회지고요. 케르세틴이 풍부한 양파 껍질 추출물이 24시간 외래혈압과 내피 기능에 미치는 영향 논문이고요. 이 연구에서는 양파 껍질 추출물 분말을 캡슐에다가 넣어서 약으로 들였고 위약과 비교를 했어요. 케르세틴은 24시간 혈압 측정에서 수축기 혈압을 3.6을 감소시켰다. 근데 이제 고혈압 환자에서는 그런데 정상 혈압 환자에서는 딱히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하지만 병원에서 재는 혈압, 여기서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이런 케르세틴이 왜 혈압이 떨어지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내피 기능, 염증 물질, 산화 물질이라든지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지질과 포도당 대사 이런 것들을 변화가 있는지 이러한 물질들을 여러 가지 연구를 다 했는데 차이가 없었어요. 내피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 여기 나오죠. 불확실한 행동 메커니즘. 혈압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24시간 혈압에서만 그렇고 그 떨어지는 이유도 아직은 잘 모른다. 케르세틴 때문이 아니라 양파에 섞여 있는 어떤 다른 물질 때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양파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르세틴이 있든 없든 혈압이 떨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채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론은 분류도 모르고 성분도 모른다. 그 중에 하나인 케르세틴에 대해서만 살펴봐도 이렇게 명확한 결론이 나 있진 않아요. 이것을 과학적인 용어로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통제된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무기가 환자를 살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환자한테 해를 가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내가 모르고 치료한다, 이런 것을 굉장히
굉장히 싫어합니다. 의사들은. 용량도 뭐 5mm, 4mm 이렇게 1mm 기준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투여를 해요. 그런데 양파 즉 그 안에 케르세틴이 몇 mm가 들었는지, 성분 어떻게 되는지, 농도는 어떻게 되는지, 용량 어떻게 되는지, 흡수 시간 어떻게 되는지, 약동학적인 배설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하루에 몇 mm를 먹어야 되는지, 아기들 몇 mm 먹어야 되는지, 고령에서는 몇 mm 먹어야 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특히 부작용도 장복했을 때 부작용은 어떻게 되는지, 12주 데이터는 어떻게 되고 52주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지, 임산부에서는 안전한지, 다른 약물들과 상호작용은 없는지, 양파 안에 또 다른 항산화 물질끼리 서로 충돌은 없는지, 약물 알레르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양파즙은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생으로 먹었을 때 가장 떨어지고, 조리 착즙 달인물, 농축액, 엑기스, 가루, 환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면 할수록 그 불확실성이 점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의사들 입장에서는 양파를 많이 먹으라고 권할 수는 있겠지만 양파즙을 먹으라고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체의학 하시는 황성수 박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대체의학과 현대의학의 대화합이죠. 이 세상에 있는 약들은 어떻게 만들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양파에 케르세틴이 혈압이 떨어지는 물질이 확실하다고 칩시다. 이렇게 양파에서 케르세틴을 하나 뽑아서 추출했을 때 이거를 동물 실험하고 1상, 2상, 3상 연구하고 약리학적, 약동학적 농도, 성분 맞추고 부작용, 알러지 연구 다 하고 케르세틴이라는 약이 하나 출시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 또 분자 구조를 다 분석합니다. 그래서 뭐 아미노기니, 메칠기니 이런 거 하나 치환해서 부작용이 더 적다, 효과는 뛰어나다, 지속시간이 길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2세대, 3세대 약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약들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건 맞는데 원료는 처음에 자연에서 얻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미 출시된 약들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양파즙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짜 의사들이 권할 수 있는데요. 진짜 정답 공개할게요. 자, 제가 ACC에서 나온 2017년 가이드라인 이거는 여러 영상에서 많이 소개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정답입니다.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고혈압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가장 좋은 증명된 비약물적 치료 방법: 1번 체중 감량, 2번 대시 시기, 3번 저염식, 4번 칼륨 섭취 증량, 5번째 운동, 6번째 알코올 섭취 줄이기. 이게 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한의학회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1차 의료용 근거기반 고혈압 권고요약본이 있어요. 이것은 정부에서 저 같은 1차 의료기관에게 고혈압 치료는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가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 기관들에서 만든 거고요. 여기 보시면 고혈압 환자의 생활습관 개선, 아까 ACC 가이드라인이랑 똑같죠. 자, 첫 번째 웨이트로스, 체중 감량. 체중 감량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위키피디아에 고혈압 보시면 비만은 고혈압 위험을 5배 높일 수 있으며 심지어 고혈압이 생기는 그 원인의 3분의 2가 비만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체중 감량의 효과는 얼마나 되나? 간단하게 1kg 빼면 1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체중 10kg를 빼면 수축기 기준으로 10에서 15 정도 혈압이 떨어집니다. 굉장하죠? 혈압약 이상의 효과가 나기도 해요. 자,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 다이어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뭐 우리나라 다이어트 시장 규모 아시죠? 엄청나고 의약품으로도 삭센다라든지 뭐 펜터민이라든지 그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체중 감량 측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는 너무 빨리 빼도 안 된다. 대부분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살 빼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어떤 시간까지 딱 몇 킬로를 빼고 그 다음부터는 쉬고 싶어 해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3달 만에 20킬로를 뺐다든지 이렇게 갑자기 체중 감량을 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간 수치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빼면 안 된다. 사실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대시 식단. 대시 식단은 따로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균형 잡힌 식사. 자, 이 부분이 대시입니다. 사실 과일과 야채 섭취를 늘리고 설탕 등 단순 당과 포화지방산 전체 지방 섭취량은 줄이는 식사법을 권고한다. 이게 대시예요. 물론 대시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고 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해서 다음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개요는 그렇습니다. 대시 보면 10일까지도 떨어진다고 돼 있죠. 잘만 하면 혈압약보다 더 효과가 클 수도 있는 그런 식단이에요. 세 번째 저염식. 자, 저염식에 대해서 염분 민감성에 대한 영상을 제가 2개 올려드렸죠. 그 영상 2개의 결론은 고혈압 환자 그리고 염분 민감성이 있는 환자, 이 두 분은 반드시 저염식을 해야 되고 그 둘 다 없는 분도 고염식을 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금 섭취 권장량을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100 이하로 먹는 사람 0.3%, 0.6%, 1%, 2%이 정도밖에 안 돼요. 100 이상 먹는 사람 2.5%, 3.5%. 자, 200% 2배를 먹는 사람이 80을
81%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고염식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것도 1세, 2세 모유를 먹거나 이유식을 먹는 애기들은 다 저염식을 먹어요. 그러고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3에서 6세부터 바로 벌써 고염식을 하고 있죠. 저염식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많은데, 자, 여기 저염식 하는 방법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국물 얘기를 제일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먹는 식품에 나트륨이 얼마 들어있을까요? 쫙 나오죠. 근데 저는 이제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거는 건더기만 먹는 게 이해가 가는데, 냉면, 짬뽕, 라면이나 우동 이런 데 소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더기만 먹자 뭐 이런 거에는 찬성을 해요. 근데 북엇국, 콩나물국, 제첩국 이런 거는 건더기가 거의 없잖아요. 국물 떠먹는 음식들인데 콩나물국에 그러면 콩나물만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건 설명드린 입장에서도 저도 사실은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우리나라 식습관이 그만큼 국이 많고 찌개가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식품안전나라라고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든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가면 나트륨 줄인 인기 레시피라고 있습니다. 나트륨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한번 꼭 들어가서 참고해보세요.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싱겁게 먹는 것이 굉장히 괴롭죠. 왜냐하면 소금을 넣으면 짠맛뿐만이 아니고 모든 음식의 풍미가 다 살아나요. 그래서 소금을 적게 넣어서 먹으면 아무리 맛있게 해도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팁을 제가 드리면, 우리 혀에 미래세포라고 맛을 느끼는 세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머리카락, 손톱, 발톱처럼 계속 자라고 빠지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3주가 되면 새 미래세포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 3주가 되면 상당히 없어져요. 그냥 생달걀을 먹어도 짠맛이 난다고 해요. 그리고 3개월이 되면 혀의 미래세포가 싹 다 바뀌는데, 그래서 3개월을 저염식을 참고 하게 되면 싱거운 음식이 아닌 보통 음식을 짜서 못 먹는 경지가 됩니다. 사람 몸이 참 신비롭죠. 물론 힘들긴 하지만 영원히 괴롭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생활습관 교정 중에서 유독 저염식에만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금 적게 먹으라는 거 다 음모론이다. 사실은 소금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사실은 살찌는 게 건강한 거다. 살 빼라고 하는 거 다 음모론이다. 칼륨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 다 음모론이다. 칼륨 조금 먹어야 건강하다. 술 적게 먹으라는 거 다 음모론이다. 술 많이 먹어야 사실은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죠. 유독 저염식만 음모론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소금을 적게 먹고 많이 먹고 이 문제는 살이 찌고 안 찌고 이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이 찌는 게 위험할까요? 빠지는 게 위험할까요? 살이 찌는 건 뭐 성인병 걸려서 수십 년 이상 진행이 돼야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 생기지만, 살이 빠지는 건 당장 죽을 수 있어요. 훨씬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이 빠지면 위험할 수 있다는 그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먹게 되는 거고, 충분히 살이 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능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과하게 먹게 돼서 살이 찌면서 빠졌을 때 굉장히 극단적으로 위험하던 상황에는 벗어났지만, 이제 쪄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소금도 굉장히 모자라면 죽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짠 음식을 선호하게 되고, 충분히 먹는 시대까지 왔지만 소금이 부족하던 시절에 본능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과하게 먹게 되는 거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저염식, 식염 섭취 감소, 고혈압 환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염식 하도록 권고한다. 1A입니다. 1A. 가장 완벽하게 증명된 고혈압 치료 방법이 저염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염식을 잘 하고 있는지 평가도 하는 게 의사들의 책무입니다. 저는 국가 가이드라인에 지정하는 하라고 하는 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설득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우리나라 나트륨에 대한 정책이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 나트륨 저감화 정책 이야기, 나트륨 과다 섭취가 초래하는 질병. 자,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고혈압 들어있죠. 2003년부터 보수 진보 정권 다 번갈아 가면서 있었죠. 초등학교 청소년 캠프, 급식소, 개인 음식점, 여러 가지 가공식품, 자, 외식 분야 나트륨 줄이기. 그 결과 2005년 남자 기준으로 5,862mg 먹던 나트륨이 2013년에는 4,659까지 떨어졌어요. 지금은 3,890까지 줄었죠. 이렇게 정부에서 외식업체, 개개인 식당, 라면 같은 음식을 만드는 회사들, 그 다음에 학교, 기관,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이렇게 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나트륨 저감을 하는 게 나라의 이득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트륨으로 고혈압 관련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큰 노동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리고 병에 걸리게 되면 건강보험료 빠져나가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 소금을 많이 먹는 거는 굉장한 지출의 손실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이 나라 입장에서 오히려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부 포탈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부 음모론이란 얘기잖아요. 자, 네 번째,
포타슘 늘리기, 포타슘이 칼륨이에요. 칼슘 아닙니다. 자, 이 칼륨은 제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는데 우리 몸에서 나트륨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 미네랄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고혈압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트륨을 몸에서 배설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줄이고 칼륨을 늘리는 게 혈압을 낮추는 방법의 간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칼륨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어떤 연구에서는 칼륨을 많이 먹은 게 나트륨을 많이 먹은 것을 모두 상쇄할 만큼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칼륨은 원시인들이 많이 먹던 음식들, 과일, 야채, 뿌리, 콩, 곡물 이런 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채식들 외에도 연어, 저지방 우유, 요거트, 두부나 버섯에도 많이 들어 있어요. 이런 것들 굉장히 행복하죠. 음식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는 것들이 다 괴롭잖아요. 솔직히 저염식도 괴롭고. 그런데 이 칼륨을 많이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즐겁게 먹으면서 또 혈압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칼륨 섭취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칼륨을 이제 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고 이런 음식들로 섭취하면 되는데 만성 콩팥병이 있어서 칼륨 배설이 안 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야채에 들어있는 칼륨도 주의를 해야 되고, 혈압약으로 ACE 이니비터나 ARB 제제를 섭취하는 분들은 굉장히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뭐냐? 바로 말린 과일들이에요. 자몽, 망고 이런 거 말린 거 많죠. 뭐 꽃감이라든지 제사상에 올리는 말린 대추, 이런 것들은 칼륨을 거의 알약으로 먹는 수준입니다. 자, 5번째 운동입니다. 여기 가이드라인에 보면 운동이 3가지로 분류가 돼 있죠. 첫 번째 에어로빅, 유산소 운동이죠. 두 번째 다이나믹 레지스턴스, 무산소 운동, 웨이트 운동이죠. 세 번째 아이소메트릭 레지스턴스, 등척성 운동이죠. 제 전문 분야죠. 저는 이제 운동하는 내과에서 하잖아요. 제가 이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있지만 오늘은 이 중에서 유산소 운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거는 근거 수준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이 시간은 고혈압에 대해서 유산소 운동이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유산소 운동은 주에 90에서 150분 이상 하셔야 되고요. 최대 심박수의 65에서 75%. 자, 유산소 운동 주 3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유산소 운동 달리기, 자전거, 수영, 간단하게는 뭐 훌라후프나 줄넘기도 다 가능해요. 그런데 등산에 대해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등산은 주 3회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가능하신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두 시간 이상 시간을 빼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주말에 주 1회 많이 하시죠. 근데 유산소 운동으로 효과를 보려면 주 3회 이상 하셔야 되기 때문에 등산은 매우 좋은 운동임에는 틀림없지만 고혈압을 치료하는 생활습관 교정으로 추천하기는 좀 어려워요. 운동은 이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간 뒤에 장기적으로 혈압 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중에는 사실은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압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 200에 120 이상인 이런 분들은 운동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혈압약을 드시고 식단을 조절하고 체중을 감량해서 최소한 혈압이 160에 10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매우 가벼운 운동부터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운동이 몸에 좋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이제 제가 뭐 환자분들께 유산소 운동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거의 80~90% 정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발목이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사실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약간 움찔하세요. 약간 움찔하다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전 또 이해하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훌라후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깜짝 놀랍니다. 한동안 멍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굉장히 외통수에 걸린 그런 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선생님 신비의 명약 없습니까? 그거 딱 하나만 먹으면 혈압도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병 안 걸리고 심장병, 중풍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신비의 명약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그게 바로 운동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처에 청계천이나 온천천을 걷는다든지 헬스장에 간다든지 이렇게 하루에 10분이라도 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 회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약속이 있을 수도 있어서 운동을 못하는 날도 있겠죠. 많겠죠. 근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3일 연속으로 운동을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평생 유지해야 됩니다. 제가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김종국 씨예요. 김종국 씨 명언들이 많죠. 제일 공감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운동은 새로운 삶의 시작. 내 인생에 운동이 더해지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하는 나로 다시 태어나셔야 됩니다.
자, 6번째, 음주 줄이기.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죠. 괴로운 것들 뿐이에요. 술을 고혈압 가이드라인에는 완전히 끊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남자는 2잔 이하, 여자는 하루에 1잔 이하로 줄이세요. 이렇게 나와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루에 1잔은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심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간도 있어요. 1잔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심장에 한해서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니까 하루에 2잔까지 허용을 하겠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술은 하루에 1잔도 안 좋다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가이드라인 끝이고요. 여기서 제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3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커피. 자, 우리나라 가이드라인 보면 적절한 커피의 섭취를 고려할 수 있다. 2BD라고 돼 있어요. 커피하고 담배는 단기적인 효과는 똑같습니다. 운동처럼 단기적으로는 혈압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커피는 약간 좋을 걸로 예상은 되지만 정확하게 좋다 나쁘다고 밝혀진 논문은 없고요. 담배는 나쁠 걸로 예상은 되지만 역시 장기적인 효과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운동처럼 100%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고혈압에서는 완전한 금연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 담배는 혈압을 예를 들어서 올리지 않는다고 쳐도 고혈압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뇌출혈, 중풍, 심근경색, 이런 심내혈관 합병증을 담배 자체가 개별적으로 고혈압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고혈압 예방하는 게 그런 병들 걸리지 말라고 예방하는 건데, 고혈압 있는 사람이 담배를 피면 고혈압 치료 열심히 해봤자 그 병이 걸릴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담배가 혈압을 올리는 거랑 상관이 없더라도 반드시 금연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담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 그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한 갑 피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계속 피시죠. 그럼 뭡니까? 이게 되게 웃기죠. 단기적인 효과만으로 혈압이 하루 종일 내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담배는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그런 효과를 지니게 돼요. 그리고 자, 영국의 연구에 보면 좋은 밤잠을 자라,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혈압 상승과 고혈압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능한 하루 밤에 최소한 6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6시간 이하로 자면 혈압이 오르는 게 또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혈압약 안 먹고 고혈압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다예요. 우리가 수능 치고 나면 그 다음날 만점자하고 인터뷰를 하죠. 그러면 비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수능 만점자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국영수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음이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게 가장 증명된 좋은 방법이 맞습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대장 내시경을 해서 대장암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대장암 치료를 다 받고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장암 안 걸리려면 뭐 좀 먹어야 됩니까? 몸에 좋은 음식 같은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제가 뭐 이제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대장암 생활습관 교정 얘기하겠죠. 술, 담배 끊으시고 체중 감량하세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환자분이 100%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런 거 말고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늘도 그런 거 말고를 기대하신 분들도 많겠죠.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그런 거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생활습관 교정은 왜 안 할까? 이것은 환자의 문제와 의사의 문제로 나눌 수 있어요. 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환자들이 어차피 시켜도 안 한다. 그래서 이런 거죠. 환자들은 의사들이 말을 안 하니까 안 하지, 의사들은 환자들이 말해도 안 하니까 안 하지. 이렇게 무한반복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사들이 권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제 의사들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러한 생활습관 교정은 3달 정도를 지켜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환자분들한테 생활습관 교정하고 3달 뒤에 혈압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병원은 무슨 약도 안 주나 이러면서 다시는 안 오세요. 저는 사실 이제 2주 정도 환자분들께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도 사실은 절반 이상은 안 오세요. 약 안 준다면서. 그리고 혈압약 주면서 사실은 1분 이상 환자분들과 대화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이것을 3분 진료책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생활습관 교정 잘하기 힘들죠. 저염시계라 뭐 살 빼라 이런 정도는 금방 말할 수 있는데 칼륨부터 이제 한숨 나옵니다. 대신은 뭐 아예 불가능하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내놨어요. 1차 의료 만성 질환관리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혈압당뇨 코디네이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어 코디네이터가 가정 혈당 혈압 모니터링, 약물 순응도 모니터링이라든지 생활습관 실천 여부 점검 여기 나오죠. 방문 일정도 하고 교육 상담 차원 연계 등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을 올해 1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돼요. 지금은 시범사업 단계이긴 한데 이것이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의사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제는 환자분들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제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려 있어요. 생활습관 교정 그거 안 합니다. 그거 애초에 안 하니까 고혈압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도대체 왜 그러면 이런 생활습관 교정을 안 하면 고혈압이 오는가? 왜 방탕한 생활은 죄악시 되어야 하나? 이런 굉장히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고혈압은 원인을 딱 세 가지로 얘기하면 유전, 노화, 생활습관이죠. 이 중에서 유전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인간은 30만 년 전에 탄생했어요. 호모사피엔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시인들 중에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딱 두 명만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원시시대에는 생활습관 교정은 모조리 혈압이 떨어지는 생활습관 교정을 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고혈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120, 80 정상이었을 거고 고혈압 유전자가 없는 사람은 90에 60 저혈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조금이라도 더 굶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고혈압 유전자가 없는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을 올리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게 되고 현대에 들어와서 그런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00년 전부터 식습관이 바뀌고 생활습관이 모두 바뀌면서 혈압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풍족해졌죠. 그래서 고혈압 유전자가 없는 사람은 90, 60에서 120, 80으로 오르게 되고 120에 80을 유지하던 고혈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현대에 와서 고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쪽이 병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간단하죠. 고혈압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원시시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시시대처럼 사는 게 살 빼고 저염식하고 칼륨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하고 술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제 친구가 굉장히 싼 차를 타고 다닐 때에는 카센터에 방문을 하면 카센터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죠. 5,000km마다 엔진오일 갈아야 되고 뭐 몇만 킬로마다 뭘 갈아야 되고 타임벨트 갈아야 되고 브레이크 오일 뭐 여러 가지 갈아야 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싼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에이 저런 거 다 돈 벌어 먹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의심도 하고 잘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무리해서 굉장히 비싼 외제차를 샀는데 그때부터는 혹시라도 비싼 차가 고장 날까봐 카센터에서 얘기하는 그 가이드라인대로 굉장히 철저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몸은 싼 차일까요? 비싼 차일까요?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